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도 관료화돼서 예. 정말 인권 때문에 고통받는 인권 당사자, 인권 피해자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고 예. 내부 싸움. 감옥에 갇자 자기들끼리도 또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 생활을 한다면 예. 우리 사회가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그렇다면 범죄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감자가 느는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네. 우리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 이 교회와 사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명한 지도자들이고 매우 저명하죠. 네, 예. 김정은 목사는 뭐 극동방송을 만든 사람이고 이영훈 만든 목사는- 사람은 아니고 원래 이제 그렇습니까?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이제 오너가 된 거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거기 출신이라서. 네네. 예. 이영훈 목사는 뭐 순복음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예. 나중에 오너가 됐죠. 예, 예, 같이. 예. 그리고 단일 교회로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가 여전히 뭐 여의도 순복음이라고 그 등록 교인이 60만을 80만일 때도 있었어요. 네네. 80만. 근데 지금 뭐 6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실제로는 같고요. 진짜 네, 하여튼 그래도 진짜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예. 있는 분들이고 예. 그런데 종교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종교라는 게 우리 한자어 종교는 이 으뜸종 마루종이라고 그럽니다. 마루종,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마루죠. 네. 그러니까 으뜸 가르침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으뜸 가르침은 사실 종교적으로 푼다면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게 정말 도덕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고 그다음에 가치지향적인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근데 이분들이 예수의 삶과 이를테면 김정한 목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네. 예수는 기성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럼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막 폭언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독사 자식들 막 이러면서 네. 그 정말 심한 욕을 하는데 그 욕은 뭐냐면 사랑에 바탕한 욕이거든요. 그럼요. 예. 어떻게 신이 머무는 곳, 신과 인간이 함께 만나야 되는 곳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냐 네. 하고 화냈는데 김장환이나 이영훈 이런 사람들은 뭐 혐의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만 네. 그야말로 그냥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로비의 뭐랄까 매개가 돼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특별히 감싸야 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상병, 최상병, 당신 일병입니다만 네. 해병 대원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그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될 해병대 장군들이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으면 네. 뭐 아는 사람이거나 신도 그룹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싸야 될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거룩한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의 패거리, 그렇지. 우리들끼리 엔조이하는 패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이분들은 그래도 기성 종교라고 평가받는 분들도 이 지경인데 네. 그런 뭐 사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는 어떠냐 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그러면 통일교보다는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침례는 순복음도 뭐 신흥 종교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기성종단에서 활동했던 역사가 있으니 그래도 좀 달라야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종교 말종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놀라운 건 지난 일요일 주일날이었죠. 네. 두 사람이 일제히 반응을 보입니다. 네. 터무니없다.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 뭐 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특검이 명운을 걸고 상황을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 와중에 민주당은 절제하라 이러면서 특검한테 훈수를 했어요. 이거 돌대가리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
저 종교계 수사는 절제해야 된다. 예. 박상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뭐 서면 제가 그래서 브리핑. 날마다 비난을 했더니 네. 그 박상혁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억울하다. 네.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해서 시키라고 해서 자기는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원내대표 잘못이네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니 그래도 수석 대변인쯤이 자기가 하는 말 자기 이름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더 화가 나더라고. 네, 그러면 그럼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요. 네. 지도부의 얘기를 그냥 나는 옮기기만 했다라고 하면 네. 네, 하여튼 둘 다 문제인데 네. 여기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그 서면 브리핑을 읽어보니까 종교는 정신적 도덕적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럼 신천지에 어떤 정신적 도덕적 상징이 있냐? 신천지 뭐 수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네. 통일교에 어떤 그런 게 있냐? 예. 지들끼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김정환 목사에게 있는 정신적 상징성이 뭐냐? 예전에 지도자들은 이를테면 문익환 목사님이나 네. 박형규 목사님이나 네. 또 강원영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목사님들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예, 그분들은 다 제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그러네요. 목사님들입니다. 마침 그러네요. 예. 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독립운동 식민자에서 정말 애썼던 많은 목회자들이 계셔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국민들이 인정합니다. 예. 이분들은 뭐냐면 그야말로 정신적 도덕적 상징성을 갖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김정환 목사가 자기 패거리들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 말고 예. 국민적으로 어떤 도덕적 정신적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힘들 때 정말 국민들이 죽어갈 때 심지어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 때 김정환 목사가 뭘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송이라는 탤런트를 가지고 네. 또 자기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뭘 했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뭐 했죠? 그냥 자기 교인들 늘리고 자기 영향력을 늘리고 자기 뱃속을 채운 거 말고 뭘 했냐는 거예요. 네. 이게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 제기해 주세요. 이영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구원은 여의도 순복음에만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존중해야 될 상징성이 뭐가 있죠? 아니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민주화운동 시기에 민주화운동하는 학생들을 보듬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신 돌이라도 맡겨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봐요. 명동성당에 학생들 그 농성하고 있으니까 경찰력 투입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맨 앞에서 맡겠다. 내 뒤에 신부들도 있고 수녀들도 있고 그 사람들 다 끌어내 학생들 끌어낼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학생들의 저 민주화를 염원하는 마음과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역사가 있었나요? 그분들에게? 도리어 네. 그 반대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그 전두환이가 김장환 목사가 살던 수원 인계동으로 찾아갔어요. 네네. 1980년 5월 초에. 1980년 5월 초면은 전두환이가 어떤 위상이었습니까? 기세등등하죠. 뭐 사람 죽이고 하늘을 나는 새도 네네. 떨어뜨렸던 심지어는 군의 정보권과 그 민간의 정보권, 그러니까 네.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지금으로 치면 방첩사령관과 예. 국정원장을 동시에 하고 있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그 위상을 갖고 있었던 전두환. 그래서 최규하 권력을 쌈싸 먹었던 그런 전두환이가 인계동 가가지고 그 김정환 목사를 만났단 말이죠. 미국 통이었던 김정환 목사를 왜 만났겠습니까? 미국한테 잘 좀 얘기해줘. 내가 이 나라 먹어야 되는데 좀 도와줘.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나서 5.18 광주항쟁 때 김장환이 광주로 갑니다. 광주에 그 당시 기독병원에 네네. 갔는데 이제 일종의 어떤 전두환을 대리해서 민정시찰하러 간 것 같다. 예,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5.18 시민군의 협력자들 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염탐하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극동방송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만은 광주 기독병원의 원목이었던 장로교 목사님 배츠 헌틀리 목사님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걸 숨겼다는 거야. 김장환이가 기독병원에 뭐가 있다 이렇게 또 전두환이한테 가서 찌를까봐. 예, 그래서 아이고. 그분은 김장환을 처음에는 같은 목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 여러 가지로 좀 뭔가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봤더니 전두환이가 보낸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받았던 최근에 충격적인 천주교 얘기는 예. 광주에 그 우리나라 두 번째 신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네. 대건 신학교라고. 예, 예. 그 광주 가톨릭 대의 당시 학장이었던 신부가 5.18 당일날 그날 주일이었는데 광주 상무대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네. 홀인원을 해가지고 예. 네 그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광주 사람은 아니고 대구 사람이었는데 예. 근데 정신 나간 어제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빌으면 정신 나간 네, 성직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체 이럴 것 같으면은 교회는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집 뱃속 챙기려고 있는 거죠. 아니 뭐.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직업인 거죠. 네. 국민에게 또 약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 도움이 바닥에 던져져서 밟힐 존재 아닙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약자를 짓밟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예. 국동방송 노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네, 극동방송 노동조합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매우 깊어요. 지금 어떤 트라우마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밖에서 뭐 지랄 연병을 떨어도 김장환 목사님은 못 건들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우습게 보이고 미국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다. 여차하면은 천군천사가 아니라 미군을 불러가지고 한국을 다 때려눕힐. 근데 그 김장환 목사가 자녀 수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럽니까? 뭐 그래 봤자. 고순이긴 한데 근데 네. 아니 오래 사시겠죠. 어느 뭐. 걱정까지 한 줄 아십니까? 네네. 유훈 통치할 수도 있다. 네. 아니, 그래 봤자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네. 국장님 제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한 2년 정규직으로 일했는데 25년 지난 지금 시점에도 가끔씩 꿈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김 목사한테 가서 고개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극동방송에 다시 취업하는 그런 꿈을 꿔요. 얼마나 근데 그 2년 동안의 트라우마가 깊었으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군대 가는 꿈하고 비슷한 꿈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개꿈이긴 한데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예. 그 상처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은 계속 극동방송 PD라는 게 따라 붙는 거잖아요. 네. 그걸 했다는 게. 예.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일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을 아니 연세가 드시면 좀 성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그냥 그 권력이라는 게 방송 권력이든 목회 권력이든 한 줌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신앙한다는 분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고 저 정말 찰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그냥 뭐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어떻게든 누려 보려고 아유 참 부질없습니다. 그 요체가 뭔가 네. 제가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경험에 따른 그 트라우마가 뭔가 봤더니 굴욕감이었어요. 굴욕감. 내가 정말 좋은 밥 먹고 그 잘 자라서 김장환이 따까리가 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심장으로부터의 어떤 분노. 내가 누구 따까리를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따까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진짜 따라 배우고 싶으면. 정말 존경하는. 분이 그렇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삶이 가르침이야 이를테면. 근데 종교는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종교 지도자란 분들, 특히 교육자들은 네.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고등학교 은사님을 계속 찾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냥 좋은 분이었어요. 예. 그분의 삶이 좋고 그분의 삶의 태도가 좋고 예. 얼굴에 미소가 늘 있고 이런 분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따까리 하죠. 예. 근데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김장환 그러니까 목사.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근데 김장환 목사가 최근에 저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더 노망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아이고. 대표적인 괴롭힘이 뭐냐? 전국에 그 지사가 14군데가 있어요. 네네. 여기를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아우지 탄강 보내듯이 하는군요. 예, 물론 각각의 그 지사는 다 훌륭한 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면 서울 사는 사람 보고 목포 가서 일하라. 그렇죠. 목포 전라도 사람 보고 갑자기 너 대구 가서 살아라. 가족도 있는데. 심지어는 속초도 있습니다. 어휴. 속초 가서 일하라. 이러면 정말. 목포에서 속초 가서 일하라. 서울에서 부산 가서 일해라. 부산은 그나마 낫지. 그 지내기. 그러니까 목포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 경조사도 있고 대소사가 있는데 속초에서 오가면 뭐 그런 일 못하고 하여튼 못하죠. 확실하게 엿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밑보이거나 그건 전횡이죠. 혹은 넌 나가라. 뭐 이런 그 생각을 차마 말로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전출을 시키는 거죠. 그걸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다 지금도 좌지우지하세요? 결국에는 그 밑에서 이거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있겠죠. 예, 이거 하는 인간. 이거 보니까 손금이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이래가지고 이럴 겁니다. 저기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괜히 재미가 없을 거야. 저기 목포 한번 가서 일해보고 싶어. 속초 가서 일해보고 싶어. 성대모사를 한 건데. 그분 말투가 그런가 보군요. 예. 네. 정말 이렇게 야비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고. 다른 영역은 몰라도 종교 방송이나 하여튼 종교 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치. 신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자기는 다 떳떳하고 다 잘한 게 아니라 매일 반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부족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염치를 가지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뻔뻔해요. 그 다음에 통일교회 그 홀리 마더 봐요. 참부모. 애들 겁이 없다. 뭐 예. 이래요.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걸 건드렸다 이러는데 네. 우리가 들은 뉴스는 뭡니까? 6천만 원짜리 영수증이 나왔다. 아유 참 정말. 예, 알겠습니다. 겁이 없어요, 이 우리 사람들이. 또 시실하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시고 하셔서 제가 또 만난 김에 여쭤봤습니다. 속상해요. 예. 좀 모델이 되는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네. 어디선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 예전에 그런 목회 많았거든요. 탄광이나 뭐 이런데 네. 농촌도 많고 네. 그래서 참 보면 그냥 얼굴에 써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 이렇게. 네. 그래서 자꾸 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분보다는 저분 사모님이 더 대단한 것 같다 이러면서 야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마귀 들린 것 같아요. 그 돈 마귀가 들렸는지 네. 그런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부들도 그렇고. 예, 신부님도 예. 신부님 중에는 진짜 이름만 대면 다들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데 실상은 알고 보면 뭐 진짜 이 구린다가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차차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책으로 몇 권 써드리고 싶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타사전으로. 네네. 타사전으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김계환 전 해병대 네. 사령관. 그동안은 대통령 경무서를 쭉 부인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일반인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다른 데도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이 이런 얄팍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군도 썩었다 이런 느낌을 그냥 받았습니다. 군 많이 써왔죠. 뭐 내란의 주동 세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부끄러운 해병이고 자질 없는 사령관이고 네. 그 이전에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형편없는 인간. 형편없는 맞습니다. 인간이죠. 예.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굴했고 비겁했고 권력 앞에 굴종하다가 자기 인신상의 위험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이런 사람이 그 사령관이란 건 뭐냐면 정말 해병 대원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해병대 침투 임무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원들이 뭐 적진이든 하여튼 예.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임무 수행을 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명령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도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예. 그다음에 자질 없는 사령관이었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고요. 네. 실체를 봤으니까 예.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김기현 같은 사람 뭐 네. 여인영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인데 박완수든 이런 사람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고급 장교 양성 방식이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또 군인사는 제대로 된 건가? 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육사 동기들이 있어요. 네.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같이 학교를 4년 다녔으니까 보면 알겠죠. 네. 그런데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중에 야 육군 참모 총장감이야. 예. 이런 사람 중에 총장 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기들이 인정하는 뭐 정말 역량 있는 장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까처럼 손바닥에 지문이 남아 있으니까 손금이 남아 있으니까 더 진급 못 해요. 그래서 아유 저 친구는 조금 답답하다 애가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처세에 능하다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 아닌가. 네. 정말 군인다운 군인을 우리가 양성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럼 무슨 시스템의 문제였지? 저는 안규백 장관이 취임하는 게 하나의 변수는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자기들끼리 온통 군인들 세상인 상황에서 군인들이 인사 관리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니까 팔은 늘 안으로 굽고 그냥 나한테 인사 잘하고 나한테 나를 잘 모시는 사람만이 앞날을 보장받는 시스템이라면 네.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여태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렇게 취약해진 거예요. 아니 정말로 김계현 사령관 같은 사람들만 잔뜩 넘쳐나는 해병이라면 네.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한 상태에 무슨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네, 네. 오로지 나만 살자고 할 텐데요. 그렇죠? 네. 육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취약한 측면을 봤잖아요. 네.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그다음 부끄러움도 없고 여인영 같은 경우도 한참 뒤에 나중에 혼자서 그냥 변호인 통해서 자기 반성하고 있다 뭐 눈물 흘린다 이런 얘기나 하고 네. 이게 양형에서 좀 참작을 받겠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진짜 양심에서 비롯한 성찰도 아니었고 회개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네. 군 인사 시스템도 좀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급 장교 양성 시스템 이거 정말 문제가 많네요. 그 정말 쫄장부가 리더 자격이 없는 자가 최위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군대는 완전히 아수라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면 평가도 해야 되고 외부인도 좀 개입해야 되고 네. 이러면서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을 좀 담보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군인 같은 군인, 솔선수범하는 군인, 솔선을 수범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선공후사하는 군인들이 더 책임 있는 자리에 가는 시스템을 네.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제2, 제3의 해병대 사태, 그다음에 제2, 제3의 내란 사태는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뭐 누구를 시켜서 이제 올렸겠죠.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거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난감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정치 중심에 서려고 하니까 말이죠, 윤석열이가. 아니 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탄압을 받았는데요라고 예.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내란 일으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란을 누가 하래요? 네, 내란 우두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법 기술을 통해서 예. 몇 달 동안 자유도 만끽했잖아요. 무슨 예. 탄압을 받아요, 자기가.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남들 안 해주는 독방, 그것도 평수도 널찍한 2평이 넘는 독방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일반 재소자면 5명이 자는 방에 혼자 자는 거예요. 떡하니. 예. 무슨 탄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자기 마누라 그게 이제 어떤 관계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뭐 경제 공동체인지 아니면 정치 공동체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이제 특검에 소환될 상황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만천하에 공포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제가 왜 움직이는지 아시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아 정말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고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윤석열은 막 그 역사에 기록해야 될 민주주의 이후에 최악의 지도자. 전 한 1만 년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년 정도는. 한반도에 예. 한반도인들이 대대로 뭐 손기술도 좋고 네. 지혜롭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덕담도 많이 있지만 네. 유나무게라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지도자였는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학 작품의 모티브가 되겠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와, 내란 딱 2명만 그 미치면은 가능한 나라다. 우리의 그 현재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2명만. 그 2명이 누굽니까? 윤석열하고 김용현이죠. 아 윤석열, 김건희 아니고요? 그럼 3명으로 해야 되나? 네, 아니 김용현은 글쎄 뭐 김용현 대권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이 군대도 갔다 오지 못했으니까 네네. 군 내부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니
그 군 내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저는 김종대 의원하고 좀 다른 게 예. 김용현 같은 사람은 군내에 여럿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호처장 시켜주고 완전히 집에 가서 뒷방 늙은이 될 뻔했는데 경호처장 시켜줘서 용산 경내에서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네. 힘자랑할 수 있게 해줬고 예.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국방부 장관까지 시켜줬으면 정말 지옥불에도 뛰어들 것처럼 신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육사 출신 장군들이 없었을까요? 좀 꼭 충암 선배가 아니라도 여럿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앉혀주면 네. 정말 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 또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강선호 의원 얘기인데요. 네네. 갑질은 주관적이다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보좌진은 원래 특별한 어떤 고용 관계다, 동지적 관계다. 이러면서 이제 강선호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모습을 두고 언론들, 기성 언론들이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강선우 의원을 끝내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겠다 그러면은 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은 갑질하는 정치인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이게 아주 한둘이 아니니까. 만연한 현상입니까? 아니, 그럼요. 한둘이 아니죠.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들은 사례가 있는데 네. 어떤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지역이 전라남도에 있었는데 네. 서울 올라온다고 보좌진에게 새벽 2시쯤 올라오니까 라면 끓이라고. 그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올라오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은 하도 희한하니까 이제 인구에 회자될 뿐이고요. 인구에 회자되죠. 실제로는 뭐 그 산호비처럼 부리는 경우가 많죠. 네.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동지적 관계라면 네. 동지를 어떻게 내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지라는 거 뜻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동지는 뭐 네가 먼저 감옥 가고 그다음 내가 감옥 갈게 아니면 내가 먼저 감옥 가고 넌 좀 있다가 감옥 가더니 넌 안 갔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네.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될 존재가 동지예요. 그렇지. 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네. 큰 방향에서 같은 길 간다면은 그럼요. 그냥 뭐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게 근데 동지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명백한 상하 관계잖아요. 네. 생사 여탈권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누군가와 동지인데 뭐 인권운동의 동지라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멀쩡하게 월급 받다가 그 다음 달부터 실업자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동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지 관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갑을 관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다만 갑을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렇지. 합리적으로 움직이느냐, 갑을이라는 게 나, 너, 나 정도의 표현이지 상하는 아니라고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보좌진의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게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지. 네. 명백한 가부를 뭐 동지라고 말장난으로 그 바꾸는 건 전 정말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가령 민주당에도 이제 보좌진 협의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좌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경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의원들과 동지적 관계다. 나도 사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협력자로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다. 나도 보좌진으로 경력 쌓으면서 뭐 가는 거다. 그다음에 국회도 보면 국회의원 중에 보좌진 출신 여럿 있잖아요. 되게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좌진부터 정치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국회의원 나의 파트너와 만나서 학습하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나도 국회의원이 돼서 뜻을 펼치고 뭐 이런 정상적인 관계라면 뭐 저는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베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 너하고 동지야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될 표현이죠. 특히 이렇게 민감한 인사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떻게든 빨리 수습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저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 강선우 의원은 좀 총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강선우 의원만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저는 일요일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진숙 씨에 대한 후보 철회, 지명 철회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강선우 후보는 그냥 가겠다는 얘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요일 이후에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강선우 후보자가 무슨 좌표 찍혀가지고 누군가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국면을 끌고 오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다양한 언론이 함께 움직이고 또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하는 것은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6월 초에 대선 끝나자마자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준비가 부족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 네. 치더라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좀 봐달라는 얘기에 시효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인사를 그렇게 한 게 뭐 준비가 없어서 검증할 여력도 없고 또 특히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 입주한 지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 2달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대통령실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이 훨씬 더 농도 짙은 시간입니다. 인수위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고 앞으로는 인사 문제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크고 작은 인사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 대통령실의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우. 네, 좀 엽기적인. 엽기적이더라고요. 왜 엽기적이냐면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예. 책을 썼거든요. 책을 썼어요. 책이라는 건 우리 여러 이사들 번의 교정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 생각이 옳다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엽기 찬란한 사람이에요. 야, 근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한 자리를 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그 멘탈리티도 그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거요. 뭐 예. 이렇게 저렇게 김문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네.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뭐 누군가 추천해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데. 추천은 중요합니다. 근데 추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검증이고요. 검증이죠. 예. 특히 단행본책 검증 같은 경우는 됐어야 돼요. 논문도 검증하는 네네. 단행본 책을 왜 검증 안 했을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정말 아쉬운 거고 그거는 인사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정말 뭐 국민 앞에서 뭐 사죄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께 정말 죄송해야 되고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오늘 그래요. 아니면 이번 주 또는 적어도 취임하고 나서 2달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이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내란 상황에서 취임했으니까라고 해서 조금 넘어가는 여론도 좀 있을 텐데 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네. 인사 문제에서 실패하면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가 일종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뭐 털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은 네. 우리가 인사 검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심기일전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믿어주자.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강선우 의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네. 그 대통령실은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밀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내 그 중진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그 강선우를 천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랍니까? 네? 현역 불패 신화를 이어가자. 아니 뭐 그런 우리가 남이가? 보다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강선우 씨가 강자한테는 잘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약자들한테는 좀 그런 식으로 상당히 상처를 갖게 했지만 윗사람들한테는 잘한 게 아닌가. 아니 뭐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또 뭐 그 갑질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어떤 보좌진들은 또 굉장히 다른 면모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리 분별을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일요일에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이건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아침 신문들도 다 대통령실에서 강행한다, 강행 네. 수순이다. 근데 강행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신 나간 구리시장에 대한 그렇지. 엄벌은 강행해야 돼요.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속 정당이 어디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말 정신 나갔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오산시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 옮겨 푼게 예.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강행해야 돼요. 네. 근데 강선우 의원이 네.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거 말고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정말 전문성이 탁월해서 임명을 강행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네. 만약 있다면 네. 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면 네. 네.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예. 여가부가 지금 여가부가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로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맞는 사람이다. 네. 다른 좋은 후보자가 있으면 추천해달라. 우리가 고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갑질 논란은 왈가왈부하니까 네. 우리는 오로지 능력이 봤을 때 그 장관직의 적임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러면 좀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강선우 씨를 이제 장관 후보로 생각을 했는가 봤을 때 전에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돌봄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족 하나가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리고 워낙 먹고 살기 힘든데 가족 하나가 중병에 걸리면은 그 매달려야 되니까 더 빈곤해지고 온 가족이 또 고통에 신음하게 되니 이런 문제의 전문가를 좀 앞세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법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서 강선우 의원을 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네. 저 자식이 이제 발달장애도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강선우 의원 후보자 남편이 애가 발달장애여서 당하는 고통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빠가. 네. 근데 엄마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 보면 통상 한국 사회에서는 엄마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크죠. 예. 육아를 엄마가 맡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강선우 의원 또 강선우 후보자도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기 일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남편보다는 더 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 집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했고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했고 훨씬 더 많은 문제에 직면했겠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점에 착안해서 네.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부모 가정도 있는 거고 애를 혼자 돌봐야 되기도 하고 특히 고령 사회로 가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 문제가 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다 요양병원에 보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가서 얼굴이나 보는 그런 가족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접 예. 모셔야 되고 뭐 형제끼리 반 나눠가지고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까지 네가 해 뭐 이런 게 곳곳에 있잖아요. 다들 그냥 다 우리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주목해서 강선우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이런 면에서 좀 탁월한 역량을 보여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대통령이 생각했다면 저는 설명해 주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 예.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들은 그래 한번 그러면 그런 생각이면 소신껏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라고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더 좋은 적임자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눈에는 이제 강선우 후보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참 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갑질 이력. 또 하나는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정부에서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네. 뭐 청문회 하다가 낙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이건 뭐 지명철회건. 예. 근데 나중에 보면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 경우도 제가 기억하는데 예. 뭐 주식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와락 덤벼들어서 기소까지 했는데 나중에 다 무죄 나왔거든요. 아무 네.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의 명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난도질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예. 정말 객관적으로 아주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 지명 철회하거나 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다. 네. 이걸 이재명 대통령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됐고요. 우리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씨요? 한동훈이 나오면은 그나마 이 당이 그래도 탈 윤석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윤석열에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래서 친윤이 다 헤쳐먹는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한동훈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동훈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은 윤석열 시대 최대의 수혜자인데 그럼요. 그 인간이 나오면은 그 당대표가 되면 더 이 당은 그 윤석열의 늪에 깊이 빠진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마 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꽤 있거나 네. 낙선하더라도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기 지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나오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표차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안 나오겠죠. 김문수가 출마 선언한 상황에서 한동훈의 입지는 좀 좁아들었으니까 네. 나경원하고 붙는 거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좀 만만한 상대니까. 근데 네. 김문수는 직전 대선 후보고 네. 그리고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당대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만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랑 다시 붙는 모습보다는 한 주변에서 깬죽댄다고 그럴까 뭐 이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관측을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문수가 되는 차례다. 네. 그 사실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 대선 직후에 패배자가 홍준표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이번에도 네네. 김문수의 시간이다. 그렇죠. 아니 뭐 왜냐하면 대선한 지 얼마 안 지났고요. 그다음에 김문수가 이제 국힘 쪽에서 각인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래서 유리한 국면인 거고. 근데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서 또 그 전에 후보가 되기 전에 한덕수하고 겨루고 이럴 때 김문수가 한 성깔 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영감 와가지고 모은 마구잡이로 자기 권력만 휘두르고 그럴 텐데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인데 그 새로운 김문수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을 테니까 뭐 싸움은 계속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입속만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 입속을 계속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좋으냐, 사실 제일 좋은 건 말랑말랑한 네. 당대표죠. 네. 적당히 나는 어느 동네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군 2개에 대한 군수와 뭐 도의원, 군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내가 행사할 수 있게 해줘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구인데 네. 이 요구를 어떤 후보가 잘 들어줄까가 선택 포인트고 또 우리로서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는 부지런히 그 얘기를 하겠죠. 네. 난 다 안 건드린다. 대구 경북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다 그럼 그렇죠. 수용해드리겠다.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한동훈은 칼질을 할 것이고. 칼질 할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그리고 칼질을 네. 칼질을 하지 않으면 이 당은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칼질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당인지는 칼질해도 안 의문입니다. 된다? 네, 아니 칼질이라는 게 일종의 외과 수술인데 예. 이게 투약이 아니라 외과 수술을 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당인 거는 의문입니다. 예. 그 이준석 당하고 이 당은 네, 소생 불가 소생 판단은 불가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새로운 보수가 나오는 길은 없을까요? 그나마 새로운 보수가 민주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진보적 보수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뭐 당 대표 또는 대선 후보가 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전부터 그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고 그거 말고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 정당이 좀 있었던 거죠. 지난 그렇죠. 20년 예. 동안. 근데 진보 정당이 지금 질이 멸렬한 상태인데 질이 멸렬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아닌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주로 질이 멸렬한-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특히 민주노총이 굉장히 중요한 저게 됐고 예. 핵심적인 고리가 됐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의정활동 정말 잘하는 분도 있었지만 예. 자기 운동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생각한 분들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분들이 운동할 때 했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몰려다니는 거? 정파 뭐 이런 거. 정치에는 계파가 있듯이 예. 그게 그대로 그 진보 정당 구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 파, 여기는 누구 파, 무슨 파. 그래서 뭐 경기도를 해가지고 여기는 뭐 인천파니, 뭐 경기 동분이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깨진 거죠. 그거 가지고 그런 거 잘 멱살 잡고. 몰랐습니다, 사실. 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군요. 아니 그래서 통합진보당 사태까지 계속 간 거죠. 진보당 뭐 이렇게 깨지고 정의당으로 깨지고 이런 게 계속 분열을 낳았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진보정당이라는 게 정말 혁신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뭐 이런 분들 약자들을 챙기면서 가는 정당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판 벌어지고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니까 제이속만 차리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구나. 자기 정파를 한 명이라도 더 국회의원 만들려고 광분하는 거구나. 보수 정치와 다른 게 뭐 있지? 라고 신문을 내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몇 석으로 명분을 이어오다가 네. 심상정 의원이 마지막에 관뚜껑에 못 박는 짓 같은 걸 한 거죠. 무슨 짓을 했죠? 아니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될 사람들을 채집해왔잖아요. 어디서 유호정 같은 사람. 조선일보에 요새 뭐 몫을 연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해 보이긴 하는데 신선한 사람도 정당 구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그렇지. 이렇게 그 당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서 채집해 온 거예요. 누구 뭐 근사해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같죠. 일부는 심상정이 채집하고 일부는 이제 정파 구조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씨가 워낙 정의당에서는 인천 출신들이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 자기가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패미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좀 자질 검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분이 몇 년 후에 조선일보에 멀쩡하게 칼럼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다. 그 전에 이준석하고도 놀고 그런 거는 좀 경계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 저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 진보정당 출신답지 않게. 아니 이낙연당도 가셨었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뭐야 도대체. 창피하게 그렇다고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개인의 일탈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진보정당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성정당으로 기생하듯이 그냥 숨만 헐떡이며 살고 있는데 이것도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선거를 제대로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까? 네. 뭐 의문이에요. 권영국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정말 잘하고 네.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봤을 TV 때는. 토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렇죠. 예. 완전히 폭고를 막아세우는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지지율은 1%가 안 됐던 건 진보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저기 그 권영국 후보의 어떤 인물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1%는 너무나 터무니없었어요. 네네. 그 양반 이름만으로도 저는 그 이상의 득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1%도 안 됐다. 그만큼 반감이 있었던 거죠. 정의당에 대한 심판이었죠. 예.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만든 자들은 누구이고 혹시 자기들의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고 있는지. 아니 저 심상정 통감도 안 하고 있어요. 의원도 저 마지막에 그만뒀잖아요. 예. 뭐 그만두는 게 이제 다 임기 끝나서 그만둔 건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보 정치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뭐 몰라도 심상정은 진보 정치가 무거운 짐이지 않았어요. 그럼요, 많이 누렸죠. 영예였어요. 그리고 진보 정치인 중에 심상정 씨만큼 많이 누린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그냥 혼자서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지낼 게 아니라 만약에 작은 힘이라도 물론 심상정 씨가 싫거나 미운 사람도 많지만 대선 국면 같은 경우에라도
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야죠. 저는 잘못했지만 권영국 후보는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좀 지지해 달라거나 아, 선거운동도 안 했어요. 안 했죠.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거운 짐을 그냥 내려놓은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저기 심상정 동정을 제가 잘 압니다. 네. 왜냐?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다시피 했던 권영길 예.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셨죠. 예. 그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한동안 많이 편찮았는데 예. 지금도 보면 현장에 어딘가 계셔요. 아, 그래요? 데모할 때도 늘 계시고 예. 예를 들어서 엊그제 노회찬 의원 네. 집주기였는데 그 경기도 마석에 모란묘지에 안장했는데 거기 추도식 할 때도 권영길 전 의원은 와 계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디든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노심 그랬잖아요. 노심, 노회찬, 네. 심상정. 예. 그럼 노회찬 뭐 길이라도 좀 가가지고 앉아 있기라도 해야죠. 사실 네. 사람 의리라는 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잖아요. 네. 이렇게 지내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만 더 네. 여쭙고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예, 새 위원으로 지영준 씨라는 분을 국민의힘이 추천했는데 이 양반이 전광훈당에서 활동하셨더만요. 네.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이렇게 인권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분들만 이렇게 기용하려고 그러는지. 국힘의 정체성이죠. 지난번에도 그랬고 집권 시기에도 그랬고요. 네. 뭐 이충상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김용원이라는 사람도 대표적으로 그랬고. 김용원. 네네. 안창호도 그렇고 오로지 윤석열의 인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권이 싫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인권이 싫은데 예. 해방을 놔야 돼요. 해방을 집권을 못했으니까 인권이 자체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건 아마 좀 어려울 거고 해방을 놔야 되는데 해방을 놓기에 최적화된 사람. 네.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은 최강급 고위공직자예요. 3년 동안 지낼 수 있고 그다음에 함부로 잘리지 않을 권한 같은 게 있어요. 네. 국가로부터 좀 일정하게 독립돼 있고 예. 그러니까 좋은 직장인 거죠. 여기에 이상한 분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동안. 뉴라이트 뭐 이런 분들을 예. 이상한 분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런 게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게 고쳤을 수 있을까? 안창호 씨가 지금 위원장인데 그 사람 임기가 아마 제 기억이 2027년까지거든요.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국가인권위원 위원장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2년 동안 인권위원회는 그 모양 그 꼴로 갈 텐데 국민들의 인권에 관심 없는 조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참 큰일이네요. 예, 빨리 인권위원회가 바로 자리 잡혀야 우리 사회에 그 사회 안전망이 닿지 않는 분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도 관료화돼서 예. 정말 인권 때문에 고통받는 인권 당사자, 인권 피해자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고 예, 내부 싸움. 감옥에 갇자 자기들끼리도 또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 생활을 한다면 예. 우리 사회가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그렇다면 범죄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감자가 느는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이 전혀 없어요. 누가 가서 들여다보는 일도 없어요. 네. 민주당에서 위촉한 추천한 뭐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인권 친화적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싸운 얘기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과제가 많군요. 네. 언제까지죠? 김용원이가 임기가? 김용원이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김용원은 올해 아니면 내년일 겁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그래요? 올해인가? 네. 그때까지는 이제 인권이 없는 사회. 아니 안창호가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호가 아니라 김용원이 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네, 김용원 상임위원이고 군인권 보호관 두 가지 임무를 하고 군대 옴부즈만 같은 거죠. 아이고, 두 개 겸하고 세상에. 있는데 오히려 군인권을 해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안창호는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네. 종교적으로 약간 근본주의자이고 예. 그런데 뭐 이 사람은 2년 더 남았죠. 네. 교체가 어렵군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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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를 보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름대로 매일 하셔야 돼요. 사죄의 말씀을 개혁을 매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힘에 부치고요. 심지어 사실 오늘 어떻게 기독교 영화 관계자가 나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기독교 시장에서 보수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진보 색채의 그 목사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큰 리스크를 낙인이네요. 낙인. 예, 큰 리스크를 지니는 저 거라서 사람은 김용민 TV에 나왔던 사람이야라는 말로 그 사람에 대한 단도리가 쫙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냥 취소를 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아이고 참 갈 길이 멀다. 예,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뭐 김장환이처럼 이렇게 세도를 부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제가 정말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쓰자면은 좁은 길을 걷고 있어요. 네, 좁은 길을 걸을 때 나중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늘 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데 좀 살기 쉽지 않네요. 예, 여러분 그래도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창익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